네, 안녕하세요.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대담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이광재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강원도민일보 스튜디오가 이제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 첫 손님이세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강원도민TV 독자 여러분들과 강원도민들께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다시 가족과 친구와 여행도 가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또 이제 12주기 추도식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노무현의 꿈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선 출마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좀 어떤 시대 정신이 대선 출마를 이제 이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국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꿈이 있느냐, 결국 미래로 가자, 희망을 만드는 우리 담대한 노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빈부격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좀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렬한 마음이 많죠. 네. 또 이광재 의원 하면 뭐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매년 5월이면 또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주기 추도식 때 좀 심정이 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23살에 만나서 정말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냈는데 영광의 시간도 많았고 좌절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저에게 주셨던 시간이었고 좌절의 시간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또 저를 지켜줬던 시간입니다. 노무현 12년 12주기를 이번에 겪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은 백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주눅들지 않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 그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20대 이광재가 또 이제 봉하마을에서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 좀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나요? 글쎄요, 제가 두 번째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봐왔는데 장사 사업을 했으면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좀 위대한 나라가 되는, 좀 나라도 부강하고 국민도 부강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뭐 강원 도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런 이광재의 꿈이 정말 이뤄지게 될지 뭐 지금 다들 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광재 의원께서 이제 50대 역동적인 50대 리더십과 역할론을 이제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당연히 또 이제 64년생의 그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이 링에 오른다라고 한다면 뭐 자신 있으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장점이 많죠. 패기도 있고 순발력도 좋으시고, 저는 또 청와대 경험도 했고 국회의원 경험도 했고 또 무엇보다 한 10년 동안 숙성의 시간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는 20대, 30대, 40대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50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는데 그걸 또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도 결국 50대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저는 아마 경선이 불꽃 튀면 튈수록 저는 의미 있는 대국민 또 국가적인 비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네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는 시대 교체, 그리고 세대 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국의 인재를 고루 쓰는 선수 교체의 시대가 와야 대한민국이 전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50대 역동적인 리더십 역할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60대인 이낙연 전 총리하고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또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시나요? 결국은 그 나이가 젊다고 젊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생각이 젊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젊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를 아파하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밝은 마음과 에너지가 있느냐가 결국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두로 통합론도 이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제 뜨거운 이슈를 또 몰고 오셨습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론을 이제 연일 또 이제 주장을 하셔서 뭐 일각에서는 삼성 장학생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삼성 장학생이라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쓴 표현이고요.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SK, 삼성, LG,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삼성은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모더나와 또 협력을 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나 좀 근본적인 좀 환골탈탈해서 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좀 거듭났으면 더 좋겠고 그러나 이거는 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이죠. 근데 좀 삼성도 그 공헌을 더 크게 하고 환골탈탈해서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 이제 사면론을 이제 처음 꺼내셨을 때 이제 언론 포털에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제 댓글도 이제 여러 가지 양분이 됐는데 이제 그런 비판들도 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저희 방에 칭찬도 많이 오고요.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는 틀림없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잖아요. 저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받아서 그럼 삼성이 무엇을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또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도 뭐 이제 역동적인 50대 리더십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론을 띄우고 있는데 이제 참여소득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여소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 원씩 5천만 명에게 나눠주면 25조 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어디 제한된 실험을 해서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시행되는 제도인데 실험을 해봐서 그 공과를 보고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참여소득은 디지털 시대가 플랫폼 경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카드사나 모든 식당 내에서 포인트를 나눠주잖아요. 혹시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우리가 지금 뚜레주드에서 나눠주고 CJ에서도 포인트를 주고 비행기 타도 포인트를 주고 이런 게 대략 1년에 20조 원 이상의 포인트를 나눠줍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카드사가 포인트를 나눠주는데 3조 5천억을 나눠줬거든요. 그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많은 플랫폼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 포인트만 나눠줘도 우리가 20조 원 가까이 나눠주는 게 오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파워블로그에 있는 분들, 웹툰, 작가 이런 참여하는 분들에게 소득을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우리가 많은 식당이나 숙박업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근데 거기서 또 많은 포인트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가가 참여해서 수수료를 좀 낮춰주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가 일정한 이익을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자본주의도 훨씬 더 발전해 나가고 소득도 늘어나가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소득 방식도 난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게 미래지향적이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거죠. 네, 한판 붙을 각오는 되어 있으시고요. 그거 이거죠. 서로 뭐 저는 정책에서 오로와 나싱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누가 더 정확할 것인가, 누가 더 올바를 것인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 리더십을 많이 하잖아요. 세종대왕 그 임금이 살던 시대인데도 세금을 거둘 때 17만 명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9만 명이 찬성을 하고 8만 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다는 것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부터 먼저 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거. 이번에 부동산도 이렇게 뜨거우면 대한민국 전체 많은 분들이 국민 스스로가 부동산 박사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몇 가지 쟁점을 토론을 하고 우리가 이런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몇백만 명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A 방향으로 가려면 가는 거고 B랑 가려면 가고 이런 좀 단호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국민들도 이제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저 높은 데 있는 위정자들이 우리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는 거구나 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좀 부산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원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부산의 사위이기도 하시죠. 네. 이번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때문에 이제 아주 뭐 부산에서 계속 상주를 하셨는데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좀 뭐 어떠셨어요? 이제 발전 전략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워낙 또 PK 지역에 또 정치적인 또 세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강원도의 인구 3%를 또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전략을 짜셨는지. 이번에 부산 경남을 보면서 부산 경남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없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 수도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만큼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아니 국가적인 강력한 프로젝트가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헌법에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 있지만은 이거를 명확한 국가의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균형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이걸 법적 기구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 점점 더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은 또 주택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안에다가 대학 도시를 만들자. 이제 벤처는 들어가는데 왜 기업은 못 들어가냐. 기업을 들어가게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짓자. 학교 안과 바깥에. 그렇게 해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하면서 뭔가 근본적인 균형 발전을 획기적으로 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3%밖에 안 되는데 이 강원도가 과연 이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유럽의 본부가 어디 있나요? 브뤼셀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죠. 세계 국제기구는 다 어디 있나요? 스위스라는 곳에 있죠. 우리의 유럽의 물류의 중심은 경상남북도만한 땅에 있는 네덜란드에 집중돼 있죠. 아시아의 금융과 물류는 싱가포르과 홍콩에 있죠. 저는 오히려 강원도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왜?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 분열된 것을 통합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결국 남북 대화의 길이 열렸는데 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문순 도지사의 활약의 시기가 곧 오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결국 강원도가 또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우리가 강원도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청도와 강원도 이런 데가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하나가 되면 좋고 또 강원도가 1년에 경포대 해수욕장에 몇 명이 오시나요? 1년에 대한민국 또 군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생활하고 가잖아요. 강원도는 미워할 수 없는 모두가 국민이 사랑하는 곳이죠. 네. 힘이 있는 곳이죠. 그럼 다 포함해서 범중부권 대망론을 꿈꾸시는 건가요? 그런 건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최문순 지사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오찬 해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뭐 어떤 이야기들 좀 이렇게 같이 나누실 것인가요? 결국 이제 강원도 지난번에 최문순 선배님께서 이 남북 분단이라는 이 질곡, 그다음에 3%의 그 질곡 말씀하셨는데 이 강원도가 그 땅의 면적은 19%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 중앙 정계에서 영향력은 약하잖아요. 결국 힘을 모아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고 특히 저는 희망하건대 올해 좀 남북 문제의 돌파가 열리고 내년도에는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조금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유스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이때 강원도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그때는 단순한 2018년도의 만남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성과를 이루는 그런 과정에 저는 최문순 지사와 저와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은 더 위대한 강원도의 시대를 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상상을 해보면 아름다운 그림이기는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최문순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은데. 노코멘트입니까? 아니 뭐 협조를 또 이렇게 요청을 뭐 하시는지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 부분들이. 만나봐야죠 이제.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로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남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그 제가 여태까지 모든 선거를 할 때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체 저는 뭐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는데 대한민국의 검사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유명해지면은 정치권으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우리가 백종원 그분한테 뭐 정치권 영입 제의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에 백종원 분야의 대통령이 많아야 대한민국 좋은 나라가 되고 손흥민 선수는 또 축구의 영역에서 잘해야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고 우리 임영웅이나 이런 분들은 트로트를 또 잘해야 대한민국이 더 밝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각자의 서 있는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더 균형 있고 안정감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전적으로 정치를 하실 거 여부는 윤 총장이 결정하실 거라고 보지만 주변에서 아마 정치하자고 굉장히 아마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를 하는 게 행복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저희의 유튜브 채널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또 SNS에 김동연 이제 그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제 신의를 지킬 것이다, 이제 이런 또 글을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대선 이제 전국에서 요 김 부총리하고 뭐 어떻게 같이 결합이 되실 수도 저는 있으실까요? 김동연 부총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정치권에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는 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부총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신의를 지킬 거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 나라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지금 20대, 30대는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 불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한국을 혁신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발 좀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기회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일할 기회, 집을 살 기회, 도전할 기회. 저는 그런 기회복지 말을 쓰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저는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같이 하는 게 있고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합이 맞아야죠. 따로 뭐 만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는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플랫폼 캠프가 돼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십 년 전에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저 이광재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실 분들이 함께 하자.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대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 더 좋은 역할로 누구 위아래 상하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 캠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제 줄서기도 없애고, 응? 정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 정실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이 전리품 정치,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걸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27일에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 이제 큰 메시지 여기서 잠깐 공개 좀 해주시죠. 단독으로. 뭐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느낀 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강한 나라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국민들 스스로는 아 우리가 인류 국민이구나. 다른 나라를 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는 있지만 모방할 나라는 없구나. 라는 걸 이번에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꼈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치료제나 백신을 우리가 개발했으면은 한국 국민의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보다 이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아주 정상적인 이 파트너로 미래 기술의 파트너로 되는 거 보면서는 자부심이 또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이죠. 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현실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당내 관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3 주자 외에 또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1차, 2차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1.3%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하실 때 1.2%였거든요. 아, 0.1% 높으시네요. 네. 그때 이인재 후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광주 경선, 울산 경선까지 현역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함께 도전을 밀고 갔죠. 그때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데 라고 했죠.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근거가 없다 그랬죠. 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올바르니까 그 길로 가야 하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10년 전에 강원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강원도에 민주당 출신은 도의원은 지역구 한 분, 비례대표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저보고 떨어질 거라고 무모할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랑하면은 운명을 거는 거죠.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저는 운명을 거는 거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운명을 거는 거죠.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같은 것입니다. 저는 선거는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망과 희망으로 하는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원도민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가슴에 뜨겁게 호소할 생각이죠. 이제 미래로 가시자고. 분열된 나라를 끝나고 통합의 나라로 가자고. 이 분열된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할 생각이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요? 네, 멋진 구상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일정이 정말 뭐 분단위가 되실 것 같은데 하루를 언제 시작하시나요? 보통 4시 반에 일어나면 5시부터 시작해서 5시부터 1시간 딱 걷고요. 6시 반 되면 이제 책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죠. 그러면 하루 수면 시간은 뭐 어느 정도? 일찍 자요. 한 10시면 자요. 뭐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너무 반짝반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공약을 만들 때 큰 공약은 제가 직접 만드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부단히 제 스스로 노력하고 또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될 자기 세계죠. 고독한 세계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다 이제 강원도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또 이제 지켜보고 계신데요. 끝으로 왜 이강재가 되어야 하나 어필 한번 더 강하게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10대는 입시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20대는 취직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30대는 결혼과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40대, 50대는 구조조정과 퇴출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60세 이상은 노후가 준비가 부족한 것,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 남녀노소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저는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강력한 혁신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 평생 복지입니다. 이 일자리와 복지라는 양대축을 확실하게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빅딜을 통해서 적어도 남북한이 통일은 한참 뒤로 가더라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멋진 도전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열된 나라를 우리가 치유하면서 함께 도전해야 되는데 분열된 나라의 가장 큰 것은 빈부격차입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대통령은 국방, 외교, 외교안보, 남북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는 내치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제 전국 어디서나 능력 있으면 당선되는 정당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 있으면 당선되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상하 양원제를 하든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분명히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지방도 수도권도 함께 잘 사는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나를 따라라가 아니고 정치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진화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노력하는 서포터즈 1등 국민, 인류 국민을 서포터즈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동반자로서 채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TV가 마련한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대담 시리즈를 이제 이광재 편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